한 분야에 집중하다 보면 도리가 훤히 트여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된다고 합니다. 소의 이치를 알면 소를 잘 잡을 수 있듯 사람의 이치를 알면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이 술술 풀리는 네 가지 말투. 뉴욕 센트럴파크의 한 거린이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거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팻말 문구를 이렇게 고쳤습니다. 봄이 곧 오는데 나는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빈 깡통엔 지폐와 동전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문구를 고쳐준 사람은 다름 아닌 프랑스 시인 앙드레 푸르통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있는 반면 사람을 해치는 언어도 있습니다. 상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말은 유창한 말이 아닙니다. 진심을 전하는 말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인생이 술술 풀리는 말투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그랬구나. 공감하라. 사람들은 오프라 윈프리나 유재석을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왜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며 공감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친구가 되는 지름길은 혀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귀를 내미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심 어린 이해와 공감은 타인을 치유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21세기에 있어서 최고의 강자는 공감하는 능력을 가진 자이다. 2. 방법은 있어. 일단 행동하라.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린 결론은 미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도전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으면 성공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바보처럼 철저히 몰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하마구치 나우타의 말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면 늘 방법은 있어 라는 말을 되냅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니면 말고를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일이 잘못됐을 때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다음에 잘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 왠지 삶이 꼬이기 시작할 때 일단 방법은 있어 라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3. 덕분에 항상 감사하라. 미국에서 180명의 젊은 수녀들을 대상으로 첫 발을 내디디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쓰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녀들이 노인이 된 어느 날 그 글을 다시 살펴보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글에서 매우 행복하다, 정말 기쁘다와 같이 긍정적인 말이 많았던 수녀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생존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긍정적인 말이 적었던 수녀들은 겨우 34%만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긍정적 언어 사용은 우리 수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오늘부터는 누구 때문에 라는 표현보다는 누구 덕분에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매사에 감사하게 되고 평소 미워 보이던 사람에게도 너그러워지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4. 하하하. 웃음은 호감을 높인다. 한 여성에게 세 남자가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먼저 한 남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와 결혼하면 당신을 고관대작의 아내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이어 다른 남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원하는 것은 뭐든 살 수 있는 풍족함을 선사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남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와 결혼해주면 당신을 하루 3번 이상 웃게 해주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최단거리는 웃음입니다. 웃음은 사람 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미소까지 선물해줍니다. 우리는 늘 웃음에 굶주려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웃음을 선사하면 없던 복도 굴러 들어오는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두골림이었습니다. 인생이 술술 풀리는 4가지 말투. 뉴욕 센트럴파크의 한 거린이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라는 팻말을 들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거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팻말 문구를 이렇게 고쳤습니다. 봄이 곧 오는데 나는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빈 깡통엔 지폐와 동전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문구를 고쳐준 사람은 다름 아닌 프랑스 시인 앙드레 프루통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있는 반면 사람을 해치는 언어도 있습니다. 상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말은 유창한 말이 아닙니다. 진심을 전하는 말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인생이 술술 풀리는 말투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그랬구나. 공감하라. 사람들은 오프라 윈프리나 유재석을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왜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며 공감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친구가 되는 지름길은 혀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귀를 내미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심 어린 이해와 공감은 타인을 치유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21세기에 있어서 최고의 강자는 공감하는 능력을 가진 자이다. 2. 방법은 있어. 일단 행동하라.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린 결론은 미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도전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으면 성공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바보처럼 철저히 몰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하마구치 나오타의 말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면 늘 방법은 있어 라는 말을 되냅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니면 말고를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일이 잘못됐을 때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다음에 잘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 왠지 삶이 꼬이기 시작할 때 일단 방법은 있어 라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3. 덕분에 항상 감사하라. 미국에서 180명의 젊은 수녀들을 대상으로 첫 발을 내디디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쓰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녀들이 노인이 된 어느 날 그 글을 다시 살펴보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글에서 매우 행복하다, 정말 기쁘다와 같이 긍정적인 말이 많았던 수녀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생존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긍정적인 말이 적었던 수녀들은 겨우 34%만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긍정적 언어 사용은 우리 수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오늘부터는 누구 때문에 라는 표현보다는 누구 덕분에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매사에 감사하게 되고 평소 미워 보이던 사람에게도 너그러워지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4. 하하하. 웃음은 호감을 높인다. 한 여성에게 세 남자가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먼저 한 남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와 결혼하면 당신을 고관대작의 아내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이어 다른 남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원하는 것은 뭐든 살 수 있는 풍족함을 선사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남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와 결혼해주면 당신을 하루 3번 이상 웃게 해주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초단거리는 웃음입니다. 웃음은 사람 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미소까지 선물해줍니다. 우리는 늘 웃음에 굶주려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웃음을 선사하면 없던 복도 굴러 들어오는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두골림이었습니다. 초나라의 장군 자발은 인재를 잘 활용하기로 이름 높았습니다. 그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면 적재적소에 중용했습니다. 어느 날 허름한 행색을 한 도둑이 자발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시투라는 도둑입니다. 장군께서 특별한 재주를 가진 인재를 구하신다고 하기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를 부하로 거두어 주십시오. 자발이 그 말을 듣고는 옷에 띠도 매지 않은 채 예로써 맞았습니다. 도둑이 자발의 환대에 크게 감격해하자 곁에 있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장군, 저 시투란 자는 천하의 악명 높은 도둑입니다. 절대 부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에 자발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대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오. 나중에 그 뜻을 다 알게 될 것이오. 얼마 후 제나라 군대가 초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자발이 군사를 이끌고 제나라와 싸우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나라의 막강한 군사력에 밀려 3번이나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자발이 부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제나라에 패하는 건 시간 문제요.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하지만 부하들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때 시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장군,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한번 맡겨주십시오. 자발이 말했습니다. 좋소. 그럼 군사는 얼마나 필요하겠소? 군사는 한 명도 필요 없습니다. 아니, 뭐라? 좋소. 그럼 어디 한번 실력을 발휘해 보시오. 자발은 시투의 계획을 묻지 않고 바로 일을 맡겼습니다. 시투는 한밤중에 제나라 장군의 침소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깔린 장막을 순식간에 훔쳐 달아났습니다. 장군, 제나라 장군의 장막을 가져왔습니다. 이 물건을 다시 제나라 장군께 돌려보내주십시오. 자발은 시투의 뜻을 알아차리고는 부하를 시켜 제나라 군영의 장막을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쫄병 하나가 떼나무를 하러 갔다가 장군의 장막을 훔쳐와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다음 날 밤이 되자 시투는 또다시 제나라 장군의 침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제나라 장군의 베개를 훔쳐왔습니다. 그러자 자발이 또다시 사람을 시켜 베개를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적었습니다. 미안하오. 부하놈이 손버릇이 나빠 장군의 베개를 훔쳐왔습니다. 제나라 장군은 자신의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 걸 두고 군영의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다시 자신의 비녀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제나라 장군이 여러 참모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퇴각 준비를 하라. 장군, 승기를 잡았는데 어찌해야 퇴각하라 명령하십니까? 이에 제나라 장군이 말했습니다. 이는 분명 불길한 징조다. 내 지금 베개와 같은 하찮은 물건이 사라졌지만 조만간 내 머리가 없어질지도 모르겠구나. 제나라 장군은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각 명령을 내리고 제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속에 깃든 앞날을 보라. 옛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못된 행동 하나를 보면 나머지도 미루어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역에는 징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단서로부터 다른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때 그 단서를 징조라고 부릅니다. 제나라 장군은 몇 가지 단서로부터 자신의 운명을 예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징조가 100% 정확한 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징조를 염두에 두고 판단함으로써 자신에게 닥칠 화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징조란 우리 생활 가까이 어디에나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자연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해석해보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삶에 적용하다 보면 미래를 내다보는 심오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초나라의 장군 자발은 인재를 잘 활용하기로 이름 높았습니다. 그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면 적재적소에 중용했습니다. 어느 날 허름한 행색을 한 도둑이 자발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시투라는 도둑입니다. 장군께서 특별한 재주를 가진 인재를 구하신다고 하기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를 부하로 거두어 주십시오. 자발이 그 말을 듣고는 옷에 띠도 매지 않은 채 예로써 맞았습니다. 도둑이 자발의 환대에 크게 감격해하자 곁에 있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장군, 저 시투란 자는 전하의 악명 높은 도둑입니다. 절대 부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에 자발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대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오. 나중에 그 뜻을 다 알게 될 것이오. 얼마 후 제나라 군대가 초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자발이 군사를 이끌고 제나라와 싸우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나라의 막강한 군사력에 밀려 3번이나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자발이 부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제 나라에 패하는 건 시간 문제요.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하지만 부하들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때 시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장군,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한번 맡겨주십시오. 자발이 말했습니다. 좋소. 그럼 군사는 얼마나 필요하겠소? 군사는 한 명도 필요 없습니다. 아니, 뭐라? 좋소. 그럼 어디 한번 실력을 발휘해 보시오. 자발은 시투의 계획을 묻지 않고 바로 일을 맡겼습니다. 시투는 한밤중에 제나라 장군의 침소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깔린 장막을 순식간에 훔쳐 달아났습니다. 장군, 제나라 장군의 장막을 가져왔습니다.
이 물건을 다시 제나라 장군께 돌려보내 주십시오. 자발은 시투의 뜻을 알아차리고는 부하를 시켜 제나라 군영에 장막을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쫄병 하나가 떼나무를 하러 갔다가 장군의 장막을 훔쳐와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다음 날 밤이 되자 시투는 또다시 제나라 장군의 침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제나라 장군의 베개를 훔쳐왔습니다. 그러자 자발이 또다시 사람을 시켜 베개를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적었습니다. 미안하오. 부하놈이 손버릇이 나빠 장군의 베개를 훔쳐왔습니다. 제나라 장군은 자신의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 걸 두고 군영의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다시 자신의 비녀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제나라 장군이 여러 참모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퇴각 준비를 하라. 장군, 승기를 잡았는데 어찌해야 퇴각하라 명령하십니까? 이에 제나라 장군이 말했습니다. 이는 분명 불길한 징조다. 내 지금 베개와 같은 하찮은 물건이 사라졌지만 조만간 내 머리가 없어질지도 모르겠구나. 제나라 장군은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각 명령을 내리고 제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속에 깃든 앞날을 보라. 옛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그 징조를 염두에 두고 판단함으로써 자신에게 닥칠 화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징조란 우리 생활 가까이 어디에나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자연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해석해보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삶에 적용하다 보면 미래를 내다보는 심오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초나라의 장군 자발은 인재를 잘 활용하기로 이름 높았습니다. 그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면 적재적소에 중용했습니다. 어느 날 허름한 행색을 한 도둑이 자발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시투라는 도둑입니다. 장군께서 특별한 재주를 가진 인재를 구하신다고 하기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를 부하로 거두어 주십시오. 자발이 그 말을 듣고는 옷에 띠도 매지 않은 채 예로써 맞았습니다. 도둑이 자발의 환대에 크게 감격해하자 곁에 있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장군, 저 시투란 자는 전하의 악명 높은 도둑입니다. 절대 부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에 자발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대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오. 나중에 그 뜻을 다 알게 될 것이오. 얼마 후 제나라 군대가 초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자발이 군사를 이끌고 제나라와 싸우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나라의 막강한 군사력에 밀려 3번이나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자발이 부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제나라에 패하는 건 시간 문제요.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하지만 부하들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때 시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장군,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한번 맡겨주십시오. 자발이 말했습니다. 좋소. 그럼 군사는 얼마나 필요하겠소? 군사는 한 명도 필요 없습니다. 아니 뭐라? 좋소. 그럼 어디 한번 실력을 발휘해 보시오. 자발은 시투의 계획을 묻지 않고 바로 일을 맡겼습니다. 시투는 한밤중에 제나라 장군의 침소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깔린 장막을 순식간에 훔쳐 달아났습니다. 장군, 제나라 장군의 장막을 가져왔습니다. 이 물건을 다시 제나라 장군께 돌려보내 주십시오. 자발은 시투의 뜻을 알아차리고는 부하를 시켜 제나라 군영에 장막을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쫄병 하나가 떼나무를 하러 갔다가 장군의 장막을 훔쳐와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다음 날 밤이 되자 시투는 또다시 제나라 장군의 침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제나라 장군의 베개를 훔쳐왔습니다. 그러자 자발이 또다시 사람을 시켜 베개를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적었습니다. 미안하오. 부하놈이 손버릇이 나빠 장군의 베개를 훔쳐왔습니다. 제나라 장군은 자신의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 걸 두고 군영의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다시 자신의 비녀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제나라 장군이 여러 참모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퇴각 준비를 하라. 장군, 승기를 잡았는데 어찌해야 퇴각하라 명령하십니까? 이에 제나라 장군이 말했습니다. 이는 분명 불길한 징조다.
내 지금 베개와 같은 하찮은 물건이 사라졌지만 조만간 내 머리가 없어질지도 모르겠구나. 제나라 장군은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각 명령을 내리고 제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속에 깃든 앞날을 보라. 옛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못된 행동 하나를 보면 나머지도 미루어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역에는 징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단서로부터 다른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때 그 단서를 징조라고 부릅니다. 제나라 장군은 몇 가지 단서로부터 자신의 운명을 예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징조가 100% 정확한 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징조를 염두에 두고 판단함으로써 자신에게 닥칠 화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징조란 우리 생활 가까이 어디에나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자연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해석해보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삶에 적용하다 보면 미래를 내다보는 심오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초나라의 장군 자발은 인재를 잘 활용하기로 이름 높았습니다. 그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면 적재적소에 중용했습니다. 어느 날 허름한 행색을 한 도둑이 자발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시투라는 도둑입니다. 장군께서 특별한 재주를 가진 인재를 구하신다고 하기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를 부하로 거두어 주십시오. 자발이 그 말을 듣고는 옷에 띠도 매지 않은 채 예로써 맞았습니다. 도둑이 자발의 환대에 크게 감격해하자 곁에 있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장군, 저 시투란 자는 천하의 악명 높은 도둑입니다. 절대 부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에 자발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대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오. 나중에 그 뜻을 다 알게 될 것이오. 얼마 후 제나라 군대가 초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자발이 군사를 이끌고 제나라와 싸우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나라의 막강한 군사력에 밀려 3번이나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자발이 부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제 나라에 패하는 건 시간 문제요.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하지만 부하들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때 시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장군,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한번 맡겨주십시오. 자발이 말했습니다. 좋소. 그럼 군사는 얼마나 필요하겠소? 군사는 한 명도 필요 없습니다. 아니 뭐라? 좋소. 그럼 어디 한번 실력을 발휘해 보시오. 자발은 시투의 계획을 묻지 않고 바로 일을 맡겼습니다. 시투는 한밤중에 제나라 장군의 침소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깔린 장막을 순식간에 훔쳐 달아났습니다. 장군, 제나라 장군의 장막을 가져왔습니다. 이 물건을 다시 제나라 장군께 돌려보내주십시오. 자발은 시투의 뜻을 알아차리고는 부하를 시켜 제나라 군영에 장막을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쫄병 하나가 떼나무를 하러 갔다가 장군의 장막을 훔쳐와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다음 날 밤이 되자 시투는 또다시 제나라 장군의 침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제나라 장군의 베개를 훔쳐왔습니다. 그러자 자발이 또다시 사람을 시켜 베개를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적었습니다. 미안하오. 부하놈이 손버릇이 나빠 장군의 베개를 훔쳐왔습니다. 제나라 장군은 자신의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 걸 두고 군영의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다시 자신의 비녀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제나라 장군이 여러 참모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퇴각 준비를 하라. 장군, 승기를 잡았는데 어찌해야 퇴각하라 명령하십니까? 이에 제나라 장군이 말했습니다. 이는 분명 불길한 징조다. 내 지금 베개와 같은 하찮은 물건이 사라졌지만 조만간 내 머리가 없어질지도 모르겠구나. 제나라 장군은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각 명령을 내리고 제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속에 깃든 앞날을 보라. 옛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못된 행동 하나를 보면 나머지도 미루어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역에는 징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단서로부터 다른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때
그 단서를 징조라고 부릅니다. 제나라 장군은 몇 가지 단서로부터 자신의 운명을 예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징조가 100% 정확한 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징조를 염두에 두고 판단함으로써 자신에게 닥칠 화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징조란 우리 생활 가까이 어디에나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자연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해석해보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삶에 적용하다 보면 미래를 내다보는 심오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쥐뿔도 모르면서 설치기는, 그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체하기는 그러잖아요. 쥐뿔도 모른다는 말은 어떻게 유래되었을까요? 쥐에 뿔이 달린 건가? 자, 지금부터 재미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시간이 날 때마다 농사 등에 쓰일 새끼줄을 꼬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조그만 생쥐 한 마리가 다가오는 겁니다. 남자는 그 생쥐가 너무나 앙증맞고 귀여워 먹다 남은 밥이나 나무 열매 등을 챙겨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생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남자가 새끼줄을 꼴 때면 나타나서 군것질도 하고 그 남자 주변에서 놀다가 갑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 생쥐는 워낙 잘 챙겨 먹어서 그랬나요? 포동포동한 다 큰 쥐로 자라납니다. 그래도 여전히 새끼쥐를 꼬는 그 남자 곁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갑니다. 자, 그런 어느 날 남자가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똑같이 생긴 남자가 떡하니 머리 위에 앉아있는 겁니다. 남자가 놀라 자빠집니다. 웬 놈인데 남의 집에 있는 것이냐? 그러자 그 똑같이 생긴 남자도 소리칩니다. 너야말로 누구인데 남의 집에 와서 행패인 것이냐? 남자가 미쳐버립니다. 마음이 턱 막히죠. 옆에 있던 부인은 놀라 나자빠집니다. 집안 제삿날이며 돌아가신 부모님, 그 부인의 이름 등을 둘 다 막힘없이 술술 얘기합니다. 남자도 부인도 미칠 지경입니다. 그때 부인이 무언가 떠오른 듯 묻습니다. 부엌에 있는 큰 대접 그릇이 몇 개입니까? 진짜 남자가 순간 당황합니다. 부엌에 잘 들어가지도 않는데 어찌 그 그릇 개수를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똑같이 생긴 가짜 남자는 정확히 답을 합니다. 큰 대접 그릇은 전부 7개요. 결국 진짜 주인 남자는 모질게 두들겨 맞고는 쫓겨나고 맙니다. 그리하여 똑같이 생긴 그 가짜 남자가 그 집의 주인이 되었고, 진짜 주인 남자는 억울함에 거의 정신줄을 놓은 채 몇 달 동안을 집도 절도 없이 떠돌게 됩니다. 어느 길가 모퉁이에 주저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는 그 남자에게 지나가던 노스님이 다가옵니다. 젊은이, 어찌 그리 상심이시오? 그러자 그 남자는 그간의 자초지종을 하소연드립니다. 얘기를 듣고 난 뒤 노스님이 말합니다. 그 가짜는 그대가 먹거리를 나눠준 생쥐라오. 그놈은 그대 집에 살면서 부엌의 음식들을 훔쳐 먹다 보니 그릇이 몇 개인지 부엌 살림까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오. 이런 죽일 놈의 새끼, 당장 가서 때려 죽여야겠소. 그런 남자를 노스님이 말립니다. 어림없는 말이오. 그놈은 이미 그대가 주는 음식들을 얻어먹으면서 그대의 모든 전기를 빨아들여 영물이 되어버렸소. 그러하니 쉽게 죽일 수는 없소이다. 그러면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노스님은 작은 보자기 하나를 건넵니다. 이 보자기를 꼭 감추어 가져가서 그놈 앞에서 펼쳐 보이시오. 남자는 연신 엎드려 절을 하며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남자. 그 집 마루에서 자신의 부인과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가짜 주인이 그 남자를 발견하고는 내 이놈, 그렇게 혼쭐이 나오도 어찌 또 찾아왔느냐? 부인도 놀랍니다. 자, 남자가 그 가짜 주인에게 아무 말 없이 걸어가 스님에게서 받은 보자기를 풀어 헤칩니다. 그러자 보자기 안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옵니다. 이를 본 가짜 주인이 홍비백상하여 달아나려 하지만 순식간에 고양이가 달려들어 그 가짜 주인의 목을 물어뜯습니다. 순간 그 가짜 주인이 생쥐로 변해서 찝찝거리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남자가 호통을 칩니다. 이놈아, 찝찝거리지 말고 헛소리나 더 찌끄려 보거라. 이를 지켜보던 부인은 놀라서 기절해버립니다. 그날 밤 주한상 앞에 마주 앉은 진짜 주인 남자와 부인, 그동안의 일들을 말해주자 부인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남편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부인, 당신은 나와 그만큼 살았으면서 쥐뿔도 모른단 말이오. 어찌 내 뿔과 쥐뿔도 구별 못했소?
여기서 뿌리란 그 남자의 거시기를 말하는 옛 언어입니다. 내 거시기와 쥐새끼의 거시기도 몰랐냐고 부인을 막 혼낸 겁니다. 부인은 새빨개진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잘 살았다 합니다. 여러분은 쥐뿌린지 아닌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15번의 황상이 주막을 쭈뼛쭈뼛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막에는 식견 높은 선비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황상은 주막으로 들어간 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선생님,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자 주막에서 선비가 말했습니다. 왔으면 들어올 일이지. 그리 눈치만 슬슬 보고 있는 게냐? 그러자 황상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는 3가지 큰 병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둔하고, 둘째는 앞뒤가 꼭 막혔으며, 셋째는 답답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자 선비는 잔뜩 주눅든 소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에게는 3가지 큰 병통이 있다. 그런데 내게는 그것이 없구나. 황상은 선비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그 3가지 병통을 말하고자 하니 잘 들어보거라. 첫째, 외우는데 민첩한 사람은 소홀한 것이 문제다. 이들은 그 뜻을 깊이 음미할 줄 모르니 금세 잊고 말지. 둘째, 글 짓는 것이 날래면 글이 들뜨기 마련이다. 그들은 똑똑하기는 하나 자신도 모르게 경박해지고 말지. 셋째, 깨달음이 재빠르면 거친 것이 배단이다. 빨리 깨닫는 이는 한마디만 던져주면 금세 말귀를 알아듣고 곱씹지 않으므로 깊이가 없다. 이 이야기를 듣고 황상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황상은 선비의 가르침을 평생을 두고 잊지 않았습니다. 앞에 등장하는 선비는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제자 황상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둔한 끝으로 구멍을 뚫기는 힘들다. 그런데 그 구멍은 일단 뚫고 나면 웬만해서는 막히지 않으며 거칠 것이 없게 된다.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도 부지런하며 둘째도 부지런하며 셋째도 부지런함만 있을 뿐이다. 너는 평생 부지런함이란 글자를 결코 잊지 말도록 해라. 황상은 이런 스승의 가르침을 삼근계라 부르며 평생 자신의 신조로 삼았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척 보고 다 아는 천재도 있고 죽도록 애써도 도무지 진전이 없는 둔재도 있습니다. 정말 갸륵한 이는 진전이 없는데도 노력을 그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끝이 무디다 보니 구멍을 뚫기가 어려울 뿐 한번 뚫리게 되면 크게 뻥 하고 뚫립니다. 한번 보고 안 것은 얼마 못 가 남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물은 평생 내 것이 됩니다. 1. 11만 3천 번의 독서. 김득신은 잠옷 엽기적인 노력가입니다. 그의 IQ는 절대로 2자리를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우 아둔한 사람이었지만 잠시도 쉬지 않고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심지어 김득신은 사기에 나오는 백이전을 무려 11만 3천 번이나 읽었습니다. 하루는 김득신이 말을 타고 어떤 사람 집을 지나가는데 책을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한참 동안 듣더니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글이 아주 익숙한데 무슨 글인지 생각이 안 나는구나. 그러자 말을 끌던 하인이 말했습니다. 부학자 제적극법. 어쩌고 저쩌고 한 것은 나으리가 평생 맨날 읽으신 것이니 쇠뇌도 알겠습니다요. 그런데 나으리가 모르신단 말씀이십니까요? 김득신은 그제서야 그 글이 백이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아둔한 그였지만 무언가에 한번 몰두하면 아예 끝장을 보는 성격이었습니다. 자신의 머리가 나쁜 것을 알아 외우다 못해 통째로 삼킬 지경으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곁에서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노력을 거듭한 끝에 그는 마침내 큰 시인이 됩니다. 2. 의식의 차이 100배. 부족한 사람은 있어도 부족한 재능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차는 아무리 커도 5배를 넘지 않지만 의식의 차이는 100배의 격차를 낳는다고 합니다. 부족해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어느 순간 길이 열립니다. 노력이라는 의식 앞에 배견할 장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득신의 사례처럼 되풀이해서 읽고 또 읽는 동안 내용이 골수에 박히고 정신이 자라 안목과 식견이 툭 터지게 됩니다.
한 번 터진 식견은 다시 막히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떠진 눈이 다시 감을 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즘 무엇이 좀 잘 된다 싶으면 너나 없이 물밀듯 우르르 몰려갔다가 아닌 듯 싶으면 썰물지듯 빠져나갑니다.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싫은 소리는 죽어도 듣기 싫어하고 칭찬만은 원합니다. 그 뜻은 물러터져 중심을 잡지 못하고 지킴은 확고하지 못해 우왕좌왕합니다. 어느 날 15 먹은 황상이 주막을 쭈뼛쭈뼛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막에는 식견 높은 선비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황상은 주막으로 들어간 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선생님,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자 주막에서 선비가 말했습니다. 왔으면 들어올 일이지. 그리 눈치만 슬슬 보고 있는 게냐? 그러자 황상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는 3가지 큰 병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둔하고, 둘째는 앞뒤가 꼭 막혔으며, 셋째는 답답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자 선비는 잔뜩 주눅든 소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에게는 3가지 큰 병통이 있다. 그런데 내게는 그것이 없구나. 황상은 선비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그 3가지 병통을 말하고자 하니 잘 들어보거라. 첫째, 외우는데 민첩한 사람은 소홀한 것이 문제다. 이들은 그 뜻을 깊이 음미할 줄 모르니 금세 잊고 말지. 둘째, 글 짓는 것이 날려면 글이 들뜨기 마련이다. 그들은 똑똑하기는 하나 자신도 모르게 경박해지고 말이지. 셋째, 깨달음이 재빠르면 거친 것이 배단이다. 빨리 깨닫는 이는 한마디만 던져주면 금세 말귀를 알아듣고 곱씹지 않으므로 깊이가 없다. 이 이야기를 듣고 황상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황상은 선비의 가르침을 평생을 두고 잊지 않았습니다. 앞에 등장하는 선비는 바로 가산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제자 황상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둔한 끝으로 구멍을 뚫기는 힘들다. 그런데 그 구멍은 일단 뚫고 나면 웬만해서는 막히지 않으며. 옛날에 늙은 홀아버지가 외아들과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자 아들은 한양에 가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겠다며 10년 기약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난 아들은 몇 년이 지나도록 통 소식이 없더니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7월 초하루 한양 도물머리 나루터로 꼭 오세요. 아버지가 서둘러서 아들을 찾아갔더니 아들이 그간 힘들게 번 돈이라면서 논 5마지기 값이 든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자기도 머지않아 내려갈 테니 그걸 가지고 가서 논을 사서 농사를 지으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돈 보따리를 챙겨서 돌아오는데 온통 신경이 돈에만 쏠리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꺼내보고 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느 높다란 언덕을 넘으면서 다시 돈을 확인해보고 길을 떠난 노인은 한참을 가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품 안에 든 돈 보따리가 갑자기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평상이나 어디에 놓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노인은 넋이 다 나간 상태에서 헐레벌떡 평상 있는 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돈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노인이 맥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어떤 대머리 영감이 다가왔습니다. 노인장, 무슨 일 있는 게요? 소중한 돈 보따리를 잃어버렸다오. 노인이 귀하디 귀한 돈 보따리를 잃어버린 사정을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이 물건인 게로군. 꼭 누가 가져갈까봐 내가 보관하고서 기다리고 있었다오.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노인이 잃어버린 그 보따리였습니다. 살펴보니 돈은 그대로였습니다. 노인이 100배 살해를 하자 대머리 영감은 조심해서 잘 가라며 훌쩍 자리를 떴습니다. 전보다 더 조심해서 길을 가던 노인은 나루터 앞에 이르렀습니다. 일전에 내린 비로 강물이 부른 데다 물살이 세서 건너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강물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사람 살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 아들 또래의 청년이었습니다. 강가에 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아무도 그 청년을 구하러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늙은 몸으로 물에 뛰어들 수 없었던 노인은 그만 안달이 났습니다. 누가 저 사람을 좀 구해주시오. 그래도 아무도 나서지 않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누가 저 사람을 구하면 내가 논 단마지기 값을 주리다. 어떻게 좀 해봐요. 그러자 한 건장한 사람이 노인장, 그 말 사실이지요? 하더니 강물로 뛰어들어 그 청년을 구해왔습니다. 노인이 내뱉은 말을 주워 담지 못하고 돈 보따리를 내밀자 건장한 사람은 돈을 챙겨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 사정을 전해 듣고서 노인한테 넙죽 절하며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사양하는 노인을 굳이 자기 집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무척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청년은 아버지한테 강에 빠져 죽다가 살아난 사연을 이야기하고는 노인을 안으로 모셔 드렸습니다. 청년의 아버지와 노인은 서로를 보고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평상에서 돈을 찾아주었던 대머리 영감이었던 것입니다. 대머리 영감은 노인의 손을 잡고서 말했습니다. 그게 어떤 돈인 줄 내가 아는데 그 귀한 돈을 내던져서 우리 아들을 구했단 말이오.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 앞뒤 생각할 겨를이 없더랍니다. 이어지는 결말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영감은 노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어 뚝 떼어주고 서로 형제처럼 어울리며 남은 평생을 잘 살았다고 합니다. 고사성어 출입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요. 그의 목적은 물고기를 낚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강태공이 낚시터에서 기다린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때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강태공은 그 때를 낳기 위해 무려 72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하루는 서백창이라는 인물이 위수가 근처로 사냥을 나왔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 그냥 돌아가려는데 강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서백창은 가까이 다가가 낚시하는 노인을 불렀습니다. 노인장, 물고기는 좀 잡으셨소. 그 말을 들은 강태공이 자신의 낚싯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낚싯바늘도 없이 낚시를 하고 있다니. 서백창은 매우 놀랐습니다. 이어서 강태공이 말했습니다. 전하를 낚는데 무슨 바늘이 필요 있겠소? 강태공은 멀리서 그의 수레를 보고 신분이 높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백창은 노인과 대화를 나누는 순간 그가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알아채고 궁궐로 모셔 스승으로 삼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강태공은 제후에 봉해졌습니다. 제나라를 다스리던 어느 날 늙고 초라한 모습을 한 여인이 강태공을 찾아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왠지 낯익은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누구더라? 자주 보던 얼굴인데. 그 여인은 바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아내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옛 정을 생각해서라도 저를 다시 받아주시오. 그러자 강태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봐라, 물 한 동이를 넣어놔라. 하인이 물을 떠오자 강태공은 그 물을 땅에 쏟아버렸습니다. 자, 이 물을 담아보시오. 그녀는 당황해하며 어찌할 줄 몰라 했습니다. 강태공이 이어 말했습니다. 한 번 쏟은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는 법이라오. 마찬가지로 한 번 끊어진 인연도 이와 같소이다. 복수 불반분. 한 번 저지른 일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뜻의 고사성어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 마음을 고요히 하라. 어느 날 한 목수가 작업장에서 자신이 아끼는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수북이 쌓인 톱밥을 이리저리 뒤졌지만 시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흥분한 목수는 화를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불편함을 느낀 동료들은 손전등까지 비춰가며 찾아보았지만 반나절이 지나도록 시계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찰나 조용히 작업장으로 돌아온 그의 아들이 손쉽게 시계를 발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목수는 내심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시계를 찾은 거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바닥에 조용히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난 후 똑딱똑딱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시계를 발견할 수 있었지요. 잠깐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앉아서 편안하고 차분한 상태를 즐기다 보면 분명 어떤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3. 신념으로 방어하라.
사막을 횡단하던 한 무리가 갑자기 길을 잃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으로 길을 헤매던 사람들은 탈수 증상으로 인해 생명까지 위태로워졌습니다. 이때 한 노인이 가방에서 물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마지막 물이 있네. 사막을 벗어나면 함께 나눠 마시도록 하고 다들 조금만 힘을 내게. 노인의 말에 힘을 얻은 사람들은 다시 몸을 일으켜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물통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햇볕이 뜨거워지자 더 이상 갈증을 참지 못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물 한 모금만 마시게 해주세요. 그의 말에 노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안 되네. 이 물은 사막을 벗어난 뒤에야 마실 수 있네. 지금은 절대 줄 수 없어. 그날 저녁 노인은 물통과 쪽지 하나만을 남기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게 사막은 더 이상 무리네. 먼저 저 세상으로 가 있을 테니 사막을 벗어나기 전에는 절대 이 물을 마셔서는 안 되네. 사람들은 비통함에 빠진 채 계속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노인의 목숨과 맞바꾼 물통에 손대지 못했습니다. 가까스로 사람들은 사막을 벗어났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노인이 남긴 물통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든 것은 물이 아니라 모래였습니다. 성공은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신념이 생기면 때가 되지 않았을. 춘추시대 변방에 있던 후진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목공이라는 인물입니다. 어느 날 목공은 이웃나라인 진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맹명시라는 자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맹명시는 승전보를 전하기는커녕 적의 포로가 됐다가 석방되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주군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일반적인 왕이라면 그런 맹명시를 호되게 나무라거나 책임을 지우겠지만 목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복까지 입고 나와 맹명시를 맞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이요. 이 패배를 잊지 말고 더욱 분발해 주시오. 수년 뒤 다시 맹명시가 진나라와 싸움을 벌일 때에는 상황이 사뭇 달랐습니다. 결사항전의 자세로 싸움에 임한 맹명시는 승전고를 울리며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목공은 슬픈 얼굴을 한 채 국경까지 나가 병사들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맹명시가 슬퍼하는 목공의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주군, 나라에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습니까? 목공이 말했습니다. 그대 때문에 이번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어. 허나 이번 전투로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구려.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어 그러니 이해해 주구려. 목공은 전사한 장병들의 장례를 직접 치러주었습니다. 목공은 전쟁에서 이긴 공로를 누구보다 먼저 부하에게 돌렸고 만약 패배하면 모두 자신이 부덕한 탓이라 말했습니다. 목공에 대한 내 죄, 내 탓에 대한 더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말이 궁궐에서 달아났을 때였습니다. 마국간 책임자가 어렵게 말의 행적을 수소문하다 한 상인이 그 말을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인이 장사를 마치고 나오다 기산마을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마국간 책임자가 그 마을에 가보니 이미 백성들이 왕의 말을 잡아먹은 뒤였습니다. 왕의 말을 잡아먹다니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급히 마을 사람 300명을 잡아들이고 이 사건을 목공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보고받은 목공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이미 죽었는데 백성들을 잡아들여 무엇하겠는가? 말고기를 먹으면 반드시 술을 먹어야 탈이 없다. 이 모든 일은 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짐의 탓이니 백성들을 풀어주고 술 한 잔씩 대접하도록 하라. 그러던 어느 해 목공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는데 적에게 포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포위망이 점점 좁혀져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무리의 병사들이 적진으로 돌입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목공이 그들의 행색을 보아하니 자신의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목공이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도대체 누구시오? 예전에 말을 잡아먹은 백성들입니다. 왕의 말을 잡아먹고 술까지 대접받았던 기산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목공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덕은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웃이 있다. 논어, 이인편에 나오는 고사성어로 덕필유린이라고도 부릅니다. 덕을 갖추거나 덕망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 반드시 이웃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덕은 인간 내면의 깊은 곳을 울려 상대방을 감동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춘추시대 어느 날 한 회사가 깨지지 않은 안전유리를 개발한 후 영업사원들에게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영업사원이 엄청난 판매 실적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그 비결이 궁금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은 실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별것 없습니다. 단지 저는 항상 유리 샘플과 망치를 가지고 다닐 뿐입니다. 그런 다음 고객 앞에서 망치를 들어 그 유리를 과감하게 내리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회사는 모든 영업사원에게 유리 샘플과 망치를 나눠주었고 그 결과 창사 이래 최고의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회사는 영업사원들의 실적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여전히 그 영업사원이 엄청난 판매 실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사는 그 사원에게 또다시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남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1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던 것일까요? 여러분이라면 혹시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직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고객들에게 유리와 망치를 건넵니다. 그리고는 힘껏 쳐보라고 하죠. 1. 세상에서 가장 쉽게 밥벌이하는 법. 내가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두 가지 기술을 조합한 덕분입니다. 하나는 글쓰기이고 다른 하나는 그림입니다. 나는 일반인보다는 그림을 잘 그리지만 피카소나 고우 수준은 아닙니다. 또한 글을 어느 정도 쓰기는 하지만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라는 대작가와는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기 때문입니다. 팀 페리스가 쓴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을 보면 천재와 싸워 이기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상위 1%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분야에서 상위 25% 안에 들도록 노력하세요. 재능이 없더라도 25%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누구나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천재가 되기란 쉽지 않겠지만 얼마든지 천재와 싸워 이길 방법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참고로 성공한 CEO들의 상당수는 상위 25%에 속하는 기술 3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 평범해도 비범해지는 법. 대학원 졸업 후 건설회사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회사 선배는 신입이라고 복사와 허드렛 일만 시켰습니다. 정말이지 몇 개월 만에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쉽게 물러나서야 어떻게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겠어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순간 마음을 고쳐먹고 선배가 복사를 시키면 한 부 더 복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복사본을 가지고 혼자서 몰래 살펴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팀 회의에 참석했는데 팀장이 어떤 숫자에 대해 꼬치꼬치 캐무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그 누구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복사본의 내용이 떠오르자 나도 모르게 그 숫자를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똑똑한 녀석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구먼. 그 이후로 선배들은 일을 주기 시작했고 나중에 최연소 임원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일 자체를 평범하다거나 비범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일을 대하는 태도가 평범과 비범을 나눌 뿐입니다. 세상에 사소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 일을 사소하게 대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3. 보통 사람의 성공 비결. 워런 버핏의 순 자산은 97조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분조차도 이 중 96조는 50세 이후에 축적된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그가 50세에 은퇴해서 골프나 치고 손주와 시간을 보냈다면 아마 그저 그런 부자 정도에 그쳤을 것입니다. 천재가 아닌 이상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성공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나이를 먹어도 꾸준히 실행하는 것입니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많이 시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뭔가를 집요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 빛을 보게 되고 운이 찾아올 가능성도 커집니다.
운은 끊임없는 시도와 꾸준함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일단 행동하며 피드백을 받아 성장하는 당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나라 시인 이백은 분방하고 자유로운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산속에 들어가 공부를 하자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아, 지겨워. 이 정도 공부했으면 됐지. 결국 참다 못한 이백은 공부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심했습니다. 세속으로 돌아가려 마음먹자 홀가분해지면서도 한편으로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이내 짐을 꾸려 혼자 터벅터벅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막 시냇물을 건널 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강 건너편에서 무거운 쇠공이를 숫돌에 갈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궁금증을 참지 못한 이백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지요? 할머니가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보면 모르나, 쇠공이를 갈고 있지 않나. 이백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쇠공이를 왜 갈고 계신지요? 이걸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그러지. 대답을 들은 이백은 순간 할머니에게 쇠공이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문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늙고 힘없는 노인도 저렇게 노력하는데. 할머니의 말에 뼈저리게 반성한 그는 다시 산에 돌아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국 역사상 최고의 시인이 될 만한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닦게 됩니다. 사자성어 철저 마침은 쇠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진 진정성은 바로 시간을 견뎌내는 힘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쯤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묵묵히 그 지루한 시간을 버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철저 마침은 끊임없는 노력과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는 예외 없이 혹독한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두꺼운 쇠공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달아져 나가는 동안 우리는 끝없이 자기 자신과 싸워야만 합니다. 혹독하고 무거운 시간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당신 앞에 보란듯이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우쭐거림 뒤에는 분명 어둠 속에서 고군분투했던 시간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워해야 할 사람은 그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러한 시간조차 견뎌내지 못하는 바로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위와 비슷한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늙은 사람의 집 앞에 산이 있어서 매일 그 산을 에둘러 다니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산을 옮기려고 흙을 파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보니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여보게, 사람이 어떻게 산을 옮기겠나? 참 딱하네. 그러자 늙은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야 늙었지. 그러나 내 아들이 있지 않은가? 아들의 아들, 그 아들까지 계속 옮기면 언젠가는 병평해지겠지. 여기에서 우직한 늙은이가 산을 옮겼다는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산을 옮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허구한 날 산을 파대니 산신령이 귀찮아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좀 조치를 취해주세요. 옥황상제가 보니 늙은이의 집념도 대견하고 산신령의 처지도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장사를 보내 산을 옮겨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꾸준히 계속해 나가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도약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옥황상제가 산을 옮겨주듯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늘의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전까지는 인내하며 기초를 철저히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춘추 전국 시대 제나라 재상 중엔 맹상군이라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능 있는 현사들을 좋아해서 한 가지 재주라도 있으면 모두 다 식객으로 받아들여 그의 집에 머무는 식객의 수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맹상군이 재상의 자리에서 파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맹상군이 지위를 잃자 그의 주위에 구름처럼 몰려있던 3,000명의 식객들은 다른 주군을 찾아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맹상군 나리도 별 볼 일 없게 되었구만. 그동안 이곳에서 잘 먹고 살았는데 아쉬워서 어쩐담.
식객들 모두가 떠났지만 풍환만은 맹상군 곁에 머무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맹상군 나리,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리의 자리를 반드시 원래대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맹상군은 풍환의 도움으로 다시 재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자 그를 떠났던 예전의 식객들이 다시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감축들이 옵니다. 공께서 능히 다시 재상의 자리에 오르게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맹상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자신을 찾아온 식객들의 뻔뻔한 모습을 보며 풍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식객을 좋아해서 3,000명이나 거두었지만 파면당하고 나니 남아있는 이 하나 없었소. 그런데 복직되고 나니 저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찾아들고 있어. 만약 다시 나를 만나려고 하는 이가 있으면 반드시 그 얼굴에 침을 뱉어 크게 욕을 보여야겠소. 그러자 풍환이 맹상군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공의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만물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결과가 있고 일에는 당연히 바뀌지 않는 도리가 있습니다. 공께서는 이런 원리를 아시는지요? 이에 맹상군이 대답했습니다. 내 어리석어 선생이 말하는 바를 잘 모르겠소. 다시 풍환이 말했습니다. 공께서는 아침에 시장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까닭을 아시는지요? 날이 밝았을 때에는 서로 어깨를 부딪히면서 앞다퉈 문으로 들어가지만 날이 저물면 휘적휘적 쳐다보지도 않고 문 밖을 나가버립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러자 맹상군이 말했습니다. 살 물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풍환이 이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을 좋아하고 저녁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해가 저물 때에는 이익이 될 만한 물건이 시장 안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이 벼슬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떠난 것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공을 떠났던 빈객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들을 예전처럼 거두어 주십시오. 맹상군은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풍환에게 2번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선생의 말씀을 들은 이상 그 가르침을 받들어 따르겠소. 세상의 이치를 깨치고 덕을 베푼 맹상군 주변에는 인재가 넘쳐났고 백성은 물론이고 각 나라의 제후들은 맹상군의 처신과 인덕에 탐복했습니다. 최근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촉 유어일념 관착계지 촌신. 길고 짧음은 생각에 달려있고 넓고 좁음은 한치 마음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성공을 이룬 이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다 망했다는 소문이 나면 금세 떠나버리는 모습을 흔히 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떠났다고 해서 괘씸해할 필요도 없고 다시 잘 나간다고 해서 변절했던 사람들을 내칠 필요도 없습니다. 맹상군을 향한 풍환의 말처럼 새벽 시장과 저녁 시장의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빈의 뜬금없는 말에 원료범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요? 나는 명의가 될 것이요.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그만두게 될 팔자니 너무 애쓰지는 마시구려. 원료범의 찡그려진 얼굴을 살피던 노인은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오. 금방 시험에 합격해 크게 출세할 것이니. 원료범의 낯빛이 순식간에 밝은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렇소. 그렇다면 큰 벼슬을 한 뒤에는 어떻게 된단 말이오? 이 말은 하지 않으려 했으나 그대가 물어오니 대답은 해주겠소. 당신은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가 없을 것이며 이후 53살이 되면 죽음을 맞이할 것이오. 그 소리를 듣고 원료범이 벌컥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런 돌팔이 도사 같으니 됐어. 당신 명줄도 모르는 주제. 그 후 원료범의 인생은 모두 이 예언대로 되어갔습니다. 관직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기하게도 노인의 예측이 더욱 정확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53세가 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메아리가 귓가를 맴도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는 매사를 담담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더 이상 뭘 구하려고도 애써 이루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숙명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유명한 절에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좌선을 하고 있는데 그 절에 고명한 스님인 운곡선사가 그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대는 누구이기에 이처럼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깨끗하단 말이오. 대체 어디에서 수행을 하였소? 원료범이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수행 같은 것을 한 경험이 없습니다. 아이 그럼 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경지에 이르렀단 말이오? 원료범은 그간의 일을 운곡선사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 노인이 말한 대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53살이 되어 죽는 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하니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운곡선사가 크게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젊어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인가 생각했더니 이제 보니 완전 바보 전치였구나. 1. 카르마. 인생은 마음에 그리는 대로 이루어진다. 불교에는 사념이 업을 만든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업이란 카르마라고도 하며 현상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입니다. 즉, 생각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원료범의 일화처럼 강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내 현실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결국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인생이 펼쳐지고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에 마땅한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2. 순간을 필사적으로 살아라. 아프리카의 건조한 사막에서도 1년에 한두 번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 반가운 비가 내리자마자 식물들은 싹을 틔우고 재빨리 꽃을 피웁니다. 1, 2주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씨를 떨어뜨려 다음 비가 올 때까지 사막의 뜨거움을 참고 견뎌냅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로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계의 모든 생물들은 주어진 짧은 시간과 한정된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물며 식물도 그러한데 우리 인간들이 초목들에게 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3.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준비하라. 인생에서 화와 복은 그물과 같이 서로 교차되어 있습니다. 노자 도덕경은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화해 복지소의, 복해 화지소복. 쉽게 말해 화는 복이 기대어 있는 것이며 복은 화가 잠복해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일은 화인가 하고 보면 그것이 때론 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복인가 하고 좋아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렇습니다.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감사함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조건 하에 있더라도 감사한 마음만 가진다면 세상 모든 일은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글림이었습니다. 부인의 뜬금없는 말에 원료범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요? 나는 명의가 될 것이요.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그만두게 될 팔자니 너무 애쓰지는 마시구려. 원료범의 찡그려진 얼굴을 살피던 노인은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오. 금방 시험에 합격해 크게 출세할 것이니. 원료범의 낯빛이 순식간에 밝은 얼굴로 변했습니다. 하하하, 그렇소. 그렇다면 큰 벼슬을 한 뒤에는 어떻게 된단 말이오? 이 말은 하지 않으려 했으나 그대가 물어오니 대답은 해주겠소. 당신은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가 없을 것이며 이후 53살이 되면 죽음을 맞이할 것이오. 그 소리를 듣고 원료범이 벌컥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런 돌팔이 도사 같으니 됐어! 당신 명줄도 모르는 주제! 그 후 원료범의 인생은 모두 이 예언대로 되어갔습니다. 관직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기하게도 노인의 예측이 더욱 정확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53세가 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메아리가 귓가를 맴도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는 매사를 담담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더 이상 뭘 구하려고도 애써 이루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내가 따로 허락하기 전엔 내 방에 절대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방문 앞에 절대 기웃거리지 말며 방 안에서 하는 이야기를 엿듣지도 말아야 할 것이니라. 예, 스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스님, 손님께서는 오늘 밤 여기서 묵고 가시게 되옵니까? 그렇다. 내일 아침 공양도 준비해야 할 것이니라. 예, 알겠습니다, 스님. 큰 스님의 말을 들은 제자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술을 드시질 않나. 옷을 헐헐 벗어던지시질 않나. 이번엔 또 여세까지 범하실 모양이니 대체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큰 스님의 파격적인 행보에 제자의 탄식은 깊어만 갔습니다. 여자를 방에 들여놓고 여러 날이 지나자 흉흉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제자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큰 스님 방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스님, 아무리 세상이 말세라고는 하나 중이 여색을 탐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침묵을 지키던 큰 스님이 이윽고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런 말을 벌써 다 잊었단 말이더냐. 하오나 스님, 방에 여자를 들이시는 것만큼은 이해가 안 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느냐. 눈에 보이는 형상에만 집착하게 되면 번뇌 망상에 사로잡혀 큰 죄악을 짓게 된다고. 하오나 스님, 계율을 어기면 지옥이 3,000개라도 모자란다고 우리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흉흉한 소문이 대중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스님. 대중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방 안에 여자를 내쫓지 않으면 큰 스님을 내쫓겠다고 합니다요. 스님, 제발 부탁드리오니 이제 그만 여자를 밖으로 내치시옵소서.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큰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방 안에 있던 여자가 갑자기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바로 이 여자구만 그래. 대중들이 혀를 차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님네들. 제가 바로 큰 스님 방에서 열흘 넘게 신세를 져온 바로 그 여자입니다. 큰 스님이 여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허허, 이거 내가 지은 목이 이것밖에 되질 않으니 면목이 없게 되었소이다. 아니옵니다, 스님. 제가 열흘 동안 입은 은혜는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큰 스님은 허허러운 얼굴이 되어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말을 마친 여자는 머리에 덮어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보자기를 벗겨내렸습니다. 그러자 여자의 문드러진 코와 이질러진 눈썹, 짓무른 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자는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의 곁은 심한 악취로 인해 다가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스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자를 내쫓고자 몰려온 제자들은 순간 할 말을 잊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몹쓸병에 걸려 얼굴도 짓물러 터지고 코도 손가락도 뭉개져 버린 이런 여자입니다. 춥고 배가 고파 국어를 나가도 모두들 더럽고 징그럽다고 피할 뿐 어느 누구 찬밥 한 덩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 스님께서는 제 온몸을 직접 녹여주시고 손수밥을 떠먹여 주셨으며 냄새나는 진물도 닦아주셨습니다. 살아생전 이런 호강은 처음이었습니다. 말을 하던 여자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스님, 저 세상에 가서라도 이 큰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절을 떠나자 제자들은 큰 스님의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자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어 스님에 관한 일화 중 한 대목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대학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부재언 시이불견, 청이불문 시기부지기니. 즉,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내고 노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해소하려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려는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또한 좋아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쫓는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바르게 하여 쏠림이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고 수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골님이었습니다. 내가 따로 허락하기 전엔 내 방에 절대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먹고 사는 처지로 종일 구걸해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한 거린이 다른 거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우리 같이 동업해보지 않으려나? 옆에 있던 거린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거지 주제에 무슨 동업을 하나?
아니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게나. 두 거리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 거린이 유대교 상징인 다윗의 벼를 꺼내놓고 다음과 같이 구걸했습니다.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다른 거린은 그리스도교 상징인 십자가를 내놓고 말했습니다.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두 거리는 경쟁이나 하듯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그리스도교 거리 쪽에 상당한 돈이 쌓였습니다. 당시 프랑스에는 기독교인이 압도적으로 많아 십자가 쪽에 많은 돈이 쌓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십자가를 놓고 구걸하는 거린이 같이 동업하는 거린에게 자신이 구걸한 돈을 모두 줘버리는 게 아니